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개론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랑 세균의 차이, 그 다음에 인수공통 전염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공통 전염병 얘기를 했을 때 뭐 척추랑 무척추 동물이 뭐 연관되는 거, 뭐 두 종의 척추 동물이 연관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 중에 하나가 원인체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세균성, 바이러스성, 뭐 원충성, 리케치아성 이런 식으로 원인체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원인체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광염병이라 그러면은 원인이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세균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는 꼭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견병. 광견병은 많이 들어봤죠. 광이 미칠광, 개가 멍멍이 개, 견이 이제 멍멍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생긴 것도 지금 미쳤죠. 옛날에 이렇게 약간 미친 듯한 게 막 지금 물려고 하는 개를 막 때려잡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병이 있긴 있었어요. 병이 당연히 있었고, 보면은 뭐 엄청 2300년 전부터 나타난 오래된 질병이고, 실제로 요걸 입증을 하기도 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 광견병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키우는 개에서는 굉장히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드물고, 보통 야생동물, 그 중에서도 너구리가 이제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걸리면은 애기가 막 신경 증상을 일으키면서 진짜 약간 푹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막 진짜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래서 걔가 너무 이상하게 급작스럽게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 광견병을 의심을 해봅니다. 자꾸 물라 그런다. 그러면 강력하게 의심을 해봅니다. 한국은 광견병이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겠어요? 한국도 발생을 합니다. 많이는 안 해요. 많이는 안 하고 지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광견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게 왜 나왔냐면 휴전선 이남은 광견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휴전선 이남에 뭐 DMZ에서 넘어온 너구리 같은 거에 뭐 파주에 있는 철원에 있는 개가 물려서 광견병이 걸렸다, 이런 보고가 있죠. 자, 감염동물의 이제 전파 양식을 보면은 광견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전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광견병은 교상에 의해서 보통 전파가 됩니다. 교상이라는 건 뭐죠? 물려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쉽게 감염되지만 물리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전염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이름이 광견병이지만 견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온연동물, 심지어 소도 광견병에 걸려요. 그리고 사람으로 전파되는 거는 감염동물에 의한 교상, 물리거나, 대부분은 이 광견병 바이러스 침샘에 많아요. 침샘. 그러다 보니까 물려서 생긴 상처가 많고, 드물게는 핥혀서 생길 수도 있고, 개, 고양이에 의해서 전파된다. 고양이도 집에서 대부분 키우다 보니까 잘 안 걸리는 편이고, 대신에 그 미국 같은 데는 고양이를 밖에서 많이 키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꼭 물어봐요. 얘 고양이 밖에서 키워요, 안에서 키워요? 그러면 인도어, 아웃도어라고 하거든요. 얘 인도어 캣이야, 아웃도어 캣이야 그러면은 보스라고 하기도 해요. 인도어이면서 아웃도어인 애들도 있어요. 보통 안에서 키우지만 밖에 나가는 걸 막지는 않는다. 그럼 얘는 막 광견병 걸려오기도 하고 그러죠. 아웃도어 캣이면은 진짜 이제 밖에서 마당에서 살듯이 하는 애들이고, 우리나라도 그 동물병을 진료보다 보면은 마당 고양이가 와요. 마당 고양이. 그러면 얘 마당 고양인데요 하면은 이런 애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물릴 확률이 있고 감염될 확률도 있고, 얘가 만약에 휴전선 이남 같은 데서 있는 그런 고양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걸릴 가능성이 있고, 야생 고양이면은 걸릴 수 있죠.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살리면 광견병, 귀여운 고양이가 이렇게 광견병에 걸려서 제일 많은 거는 보통 객과동물이 많지만 너구리가 가장 많아요. 네. 레이비스라 돼 있는데 레이비스는 광견병이라는 뜻이고,
자, 보통 사람이 많은 도시나 농촌 주거 지역에 사는 주로 자연수주인 개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광견병 걸린 개의 60에서 75%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타액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 그 침 안에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래서 침샘 안이 이제 보통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그득그득합니다. 물면은 이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 상처의 위치, 주입된 양에 따라 사람에서는 발병률 차이를 보이는데, 상처의 위치는 왜 중요하냐면은 광견병은 신경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신경증상을 어디서 일으키겠어요? 주로 뇌 쪽으로 가서 일으키죠. 그러니까 발 쪽을 물리면은 뇌까지 바이러스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경과가 좀 느린 편이고, 목을 물렸다, 여기를 물렸다, 얼굴 물렸다, 그러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린 사람의 20%는 발병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물려서 발병 안 할 수도 있지만 낮은 확률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우발적인 수치로 여겨지만 인체 감염의 전염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까 모든 온열동물은 다 걸릴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보통은 객과에 의해서 걸리지만 당연히 고양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양이가 물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광견병에 걸린 동물을 만지거나 혈액, 소변, 대변을 만지는 것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가. 그래서 감염 루트 가장 중요한 거는 교상, 물리는 거라고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 자,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보시면은 뭐 박쥐 이런 것들이 유지및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가축이나 사람을 직접 공격한다. 뭐 다양하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야생 너구리. 자, 물렸어요. 너구리가 강아지랑 싸우다가 물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물리면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쪽에서 물리면은 올라가는데 금방 올라가죠. 그쵸? 얼굴에서 물리면 바로 올라가죠. 네, 그쵸? 그리고 잘 물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는 말 그대로 미친 너구리예요. 싸움을 걸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무슨 개냐, 이게 리트리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순한 개가 나와서 놀다가 얘가 막 공격하면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광견병 전파하는 너구리 우리 곁에 접근. 너구리와 싸운 개도 광견병 올막.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그 개가 나갔다가 너구리라든지 스컹크랑 싸웠다. 그러면 그 개는 안락사를 시키든지, 만약에 백신이 안 됐으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백신이 됐으면은 심하게는 2달 정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너구리의 반격, 수도권 광견병 비상. 수도권이라 그러면 이제 주로 휴전선 이남 쪽에 파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데. 광견병의 주요 증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기가 신경 증상을 보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증상이 가장 흔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발에서 물리면 올라가는데 걸린다 그랬죠. 올라가는 데까지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보통 아기가 뭐 괜찮은 편이고, 대신에 이제 시작되면은 막 초조해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기가 이상행동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를 막 무서워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식욕부진, 구토설사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질병에서 보이는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고, 물린 부위의 과민 반응, 뭐 뺑글뺑글 돈다든지 뭐 이상한 신경 증상을 서서히 보이기도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임상 증상이 3에서 7일 이상 지속되다가 10일 이내에 폐사가 된다. 사람이 만약에 개가 광견병을 개가 광견병을 물는다.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미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개는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원칙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케이지에 넣어놓고 무조건 10일을 그냥 둡니다. 만약에 얘가 광견병 걸린 애면은 10일 이내에 죽든지 증상이 나타나든지 하게 돼 있어요. 10일 했는데 괜찮다. 그럼 얘는 광견병 걸린 애 아닌가 보다 하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물거나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 동물보호소에서 일했었는데, 거기는 동물보호소, 한국은 동물보호소가 별로 많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수의학적인 처치를 하는 데는 많지 않죠. 근데 미국은
수의사들이 있어요. 동물보호소에 두세 명씩 있고 테크니션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사람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안 맞아요. 여러분도 보통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개는 예방주사를 맞지만 사람은 물리고 나서 예방주사를 보통 오히려 맞아요. 그게 사실 예방주사는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진짜 광견병 예방 백신은 우리나라에 놓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으로 수의사로 이제 건너갈 때 그때 맞았어요. 그거를 어디서 맞았냐면 서울 국립의료원인가? 거기 말고는 놓는 데가 없어. 동물병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큰 병원 같은 데도 이걸 놓지 않아요.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몇몇 병원에서만 이 광견병 백신을 놓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미친 애들도 있고, 광조형이라 그래요. 퓨리어스. 물광형처럼 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애기가 그냥 이렇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좀 멍청해 보이죠, 애기가. 뭔가 좀 홀린 듯이. 마비형은 지금 이게 뭐냐면은 형태는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고 따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이 연하라고 그러죠. 뭐를 이제 먹을 때 우리가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이런 신경 같은 데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삼키려나 꿀떡 이렇게 삼키려는 거 없이 물을 마시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디로 넘어가면 헥헥 하면서 폐라든지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헥헥 하든지 침을 이렇게 흘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신경이라든지 뇌신경이라든지, 뇌신경이 이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얼굴 신경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마비가 되면은 침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요. 예, 요런 거 이제 보이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이 이제 뭔가 무서워하는, 공포스럽다. 수가 물수예요. 물 마시는 거를 공포스러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물을 마시면은 이게 폐나 기도로 넘어가서 팍 하니까 얘가 물 마시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예. 고양 고양이 아주 멋쟁이 고양이네요. 고양이는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다는 거는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임상 증상은 일반적으로 광폭형으로 개의 증상과 유사. 고양이 아무래도 안 그래도 하악거리는데 이러면 진짜 무섭겠죠. 경과가 짧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는 흥분 증상 보인 후 2에서 4일 내에 마비로 폐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뇌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물릴수록 발병 시기가 빨라짐. 발이 가장 덜 위험하고 목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목이 물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발을 내밀어야 돼요. 도망가야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염이 됐다가 근육에서 증식하고 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경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잠복기죠. 그러다가 이동하면서 증식하고, 자, 척수, 뇌관, 소뇌, 뇌 상향 방향으로 이제 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향 감염도 되고, 그러면서 뇌까지 올라간 후에는 얘가 조금 어느 정도 증상 나타나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밑으로 또 내려가요. 그 중에서 어디로 가냐면 침샘으로 갑니다. 자, 제가 아까 광견병이 뭐에 의해서 전염된다 그랬죠? 교상에 의해서 전염된다 그랬죠? 물리는 거에 의해서 전염되는 이유가,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침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면은 어때요? 딴 사람 물면 침샘에 있는 애들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침샘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아주 많다. 광견병의 주요 증상, 이제 뭐 사람이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감염이 됐다가 뭐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뭐 설사나 구토 같은 거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막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unconsciousness라는 거는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섭죠? 그러니까 서서 약간 증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물렸으면 뭐가 이상하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삽니다. 뇌까지 가면은 사람도 대책이 없어요. 그때 되면은 혼수 상태가 돼서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열, 불안감, 교상 부위 통증, 빛에 대한 과민 증상, 동공 확대 같이 약간 사람이 확 약간 각성이 되듯이 되다가, 나중에는 연하근이 마비된다는 거는 뭐냐면, 연하라는 게 삼키는 근육이 마비되니까 물 같은 거 못 삼키죠. 그래서 공수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액체 거부 공수병. 경련, 발작, 혼수가 나타나면 이거는 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끝이죠.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사진이 너무 무섭다. 사람 마비에 대해서 신경 증상 이제 보이게 되고,
진단과 예방 및 이제 치료법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진단 방법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알고 있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이 과목이 이제 나중에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국시를 보면은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예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형광 항체 검사법이라 그래갖고 항체 붙은 거 이제 그 형광 비춰갖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네그리 소체라 그래갖고 여기 이제 세포 안에 그 네그리바디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세포 봉입체라 그러거든요. 이런 봉입체 같은 거 특이하게 생긴 봉입체 보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그런 분비물 같은 것들을 그 마우스의 뇌에 접종해서 증상 일으키는지 이렇게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그 다음 이렇게 가장 많이 하죠. 혈청학적 방법으로 항체 측정해가지고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엘라이자 방법 같은 걸로 많이 하게 되고, 여기까지 분별 진단. 요새는 모든 거를 대부분 PCR을 많이 써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뭘로 해요? PCR로 하죠. 예, 그래서 리얼타임 PCR이라든지 뭐 RT-PCR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PCR로 많이 합니다. 결국 확진하는 방법은 죽은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진짜 약간 떠돌이개나 이런 경우는 주인이 없으면, 심지어 주인이 있는 경우에도 안락사를 시킨 후에 그 시체를 냉동을 시켜놨다가 뭐 검역검사본부라든지 뭐 좀 큰 미국으로 치면 뭐 USD 이런 데 대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시체 가지고. 동물은 어떡하죠? 예, 예방접종해요. 3개월령 된 이상에서 동물에서 접종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12주는 돼야 됩니다. 광견병은 너무 1인식에 접종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동물보건사가 되면은 이 접종하는 때가 12주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게 해요. 예. 왜냐면 이 주사 자체가 조금 부작용이 있어요. 대퇴부 근육내 매년 반복하여 예방 접종인데, 근육보다는 보통 그냥 피하에 접종하는 편입니다. 근육에 접종해도 되는데 피하에 해도 되니까, 피하랑 근육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피하에 보통 하죠. 근육에다 하는 거랑 피하에다 하는 거 차이점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하는 피부의 아래쪽이에요. 나중에 이제 개가 있으면은 실습을 하게 돼서 이제 개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뭐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하 접종이랑 근육 접종의 차이를. 그리고 근데 보시면은 아까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집에 키우는 개는 안 걸리려고 하는 거지만 전파시키는 애는 너구리거든요. 너구리. 너구리는 뭘로 막아야 되겠어요? 일일이 얘를 잡아서 접종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광견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베이트 백신이라 미끼 백신이 있어요. 미끼 백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산에다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일종의 밥이에요. 밥. 겨울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보면 먹는데 이 안에는 백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기만 해도 괜찮아지는 편입니다. 백신 예방 효과가 있고,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접종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수의사나 실험실 근무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 그래서 한국 수의사도 안 맞아요, 이 광견병 백신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맞았다고. 저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 이제 오클라호마 주라는 데 있었는데, 그 주는 다른 주는 또 안 맞는데 그 주는 수의사법이 이걸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맞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는데 20만 원인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맞으면 70만 원이래. 그래서 그냥 20만 원 내고 맞았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보통은 뭐 수의사나 실험실 근무자도 맞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편이고, 여러분도 맞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뭐 휴전선 이남에 그냥 몇몇 진짜 그런데 동물병원이 근데 있겠어요. 뭐 철원 이런데. 그러니까 큰 동물병원 이런 가축병원이나 조금 있고 파주 같은 데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뭐가 물려서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때 치료해도 늦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목 있는데 물리면은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당연히 물린 부위 소독하고 백신 접종하고 그 다음에 면역 혈청, 그 광견병에 대한 면역 혈청을 이제 주입을 해요. 예, 그리고 물려한데 광견병인지 모르겠다면 휴전선 인근의 야생동물, 미백신 동물은 위험하다. 일단 그리고 막 걔가 이상하게 공격성을 보이는 상태에서 물렸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또. 일단 사람은 소독, 항혈청, 그리고 백신을 물린 후에 맞아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성이에요. 바이러스성이고 물린 동물과 물은 동물 모두 10일 정도 케이지에 넣고 관찰한다. 10일 이내에 증상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뭐 화성에서 광견병 5건 발생. 국내 광견병 발생은 2016년이지만 최근 5년간 19건. 1년에 3, 4건씩 발생하는 거지만 발생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견병을 했으면 이제 광우병이에요. 우병. 처음엔 개가 미치고 이번에 소가 미쳐요. 자, 요새는 광우병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사실 광우병을 이제 정확하게 많이 부르는 이름은 BSE라고 불러요. 보바인 스폰질로폼 엔세팔로패시라고 불러요. 너무 긴 이름이죠. BSE라고 많이 부르고 소해면상 뇌병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냥 광우병이라고 우리는 많이 부르죠. 자, 광우병은 변형 프리온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프리온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영국에서 1970년대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양의 육골분을 먹였다. 육골분이라는 거는 육이 근육 뭐 이런 거, 골이 뼈죠. 분은 분쇄해가지고 이거를 파우더처럼 만들어가지고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막 분쇄해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양고기로 만든 사료죠. 그러면 이게 고기 사료니까 소한테 먹이면 되겠어요? 소는 곡물을 주든지 아니면 옥수수 같은 곡물 주든지 콩 같은 걸 주든지 아니면 여물을 주든지 아니면 방목을 해서 풀을 뜯어먹게 해야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의 육골분을 만들어서 육골분이라는 게 양고기 다 떼내고 막 뼈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안 먹는 부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엄청 높은 온도나 이런 걸로 이제 끓이고 가공해갖고 부수고 그러면은 걔가 이제 좀 가공이 되는 거죠. 가공이 되는 형태처럼 약간 뭐 파우더 형태처럼 됐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육골분이라 그래서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먹였더니 소가 고기를 먹었더니 체중도 막 늘어나고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먹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걸 먹은 소들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운동실조라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주저앉는다든지 광폭한 증세, 말 그대로 광우병이죠. 광폭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양에서 스크래피라는 병이 있어요. 스크래피라고 해서 이게 걸린 몸을 막 긁어요, 양이. 이 병이 있었는데 소에서도 약간 비슷한 병변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육골분을 먹여서 소한테 이게 무슨 병이 전염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래서 소의 신종 질병으로서 소해면상 뇌증으로 명명이 됩니다. 이거는 그 변형 프리온이라 그래갖고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 원인체인데 이게 지금 육골분이에요. 육골분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자, 프리온이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프리온은 단백질이에요. 제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질병이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프리온은 단백질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뭐 바이러스는 조금 다르지만 생물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증식하고 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프리온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면은 단백질은 스스로 증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령 여러분들이 뭐 근육 이제 키우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 프로테인 파우더를 물에 개어서 먹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프로테인 파우더가 안에서 막 증식해요? 그치 않죠? 그쵸?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증식을 하면 안 돼요. 생물이 아니니까. 근데 희한하게
보니까 증식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백질인데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희한하게 자기 혼자 막 증식을 하고, 증식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단백질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성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변형 프리온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광우병의 원인체가 세균도 아니고, 꼭 기억해 두세요. 광우병의 원인체는 프리온입니다. 프리온. 프리온은 단백질과 비리온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을 가진 단백질 입자라는 거다. 단백질 영어로 프로테인이라 부르죠. 프로테인이라 안 하고 약간 비리온, 얘 왠지 바이러스 같은데 전염이 되네. 그래서 이 이름을 프리온이라고 처음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프리온은 광우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프리온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알파일레스니, 뭐 베타시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데, 중요한 건 정상 프리온이 변형 프리온이 정상 프리온을 만나잖아요. 얘도 변형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우병에서 변형 프리온이, 자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일이, 소가 이렇게 있고 소가 염을 먹고 이거 사람이 이제 먹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양 안에 애초에 변형 프리온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양이 스크래피라는 병 일으킨다 그랬죠. 이 스크래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리온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스크래피라는 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장갑막 림프절 같은 데 있는데, 자 소는 원래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양을 먹어버린 거야. 고기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변형 프리온이 안 죽고 살아서 소의 뇌, 척추, 장갑막 림프절에 똑같이 감염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알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또 먹습니다. 그럼 이 변형 프리온이 사람의 뇌로 가서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크래피라는 프리온성 질병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소한테 양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 광우병을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도 감염되는 질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 불러요. 자, 감염된 소의 위험 부위를 먹고 사람도 광우병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무섭죠? 사람도 뇌가 그 구멍이 숭숭숭 뚫리듯이, 뇌가 구멍이 숭숭 뚫리면 어떻게 돼요? 뇌가 운동도 조절하고 먹고 삼키고 온도 이런 거 다 조절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뭘 기억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 프리온이 아까 어떻다 그랬죠? 일반 프리온을 만나서 멀쩡한 애들로 변형으로 만들어버려요. 뇌 안에서 처음에는 변형 프리온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계속 전염을 시키면서 뇌에 구멍을 쑥쑥 뚫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염된 소의 위험부를 먹고 사람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면서 죽게 되는데, 이 질병을 갖다가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고 불러요. CJD라고 그럽니다. S는 안 붙이는 편이고, 그리고 요런 병도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변형을 일으켜서 V가 붙으면 뭔가 변형됐다는 거예요. 베리언트. 그래서 VCJD라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크로이펠츠 야코병, 변형 크로이펠츠 야코병이라는 질병이 탄생된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2009년 그때쯤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이 이 광우병 파동으로. 그래서 이 나라에서 광우병 수입하는 걸 이제 허용을 했는데, 야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떡하냐, 조사 제대로 해봐라.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왜냐하면은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걸리면 이렇게 되다가 죽는 거니까 이거 조사 제대로 해봐라. 이거 막 반대하는 시위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랬어요. 광우병 시위. 네, 그랬었죠. 자, 프리온 질병이 아까 뭐라 그랬죠? 동물에서 스크래피, 양에서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생긴 질병이 소해면상 뇌증이라는 질병이 있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프리온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밍크가 걸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사람이 걸리는 게 지금 있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사람도 CJD 걸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뇌를 먹는 이 식인 부족이 있어요. 포레 부족이. 근데 이 뇌를 먹는 부족 사이에 구루병이라 그래갖고
비슷한 그 프리온 질병이 있다더라. 이것도 나중에 연구가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